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이것을 우리는 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게 오해를 받거나 드물게는 누명을 쓰기도 하죠. 정말 억울한 일이죠. 사실 누명을 쓴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킬 수 있다는 데에서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 사람에 따라서 그냥 나만 아니면 된 거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누명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러한 누명에 관련된 것인데요. 시작 전에 한 70대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이 남성은 올해 나이 71세의 크레이그 리처드 콜리입니다. 백발 하얀 수염의 70대의 노인은 사실 살인죄로 39년간 수감되어 있었던 죄수였어요. 그의 혐의는 1978년 11월 11일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윅트는 목 졸려 숨진 채로, 그녀의 아들은 질식사한 채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던 거죠. 콜리는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식당에서 일을 했을 당시에 1살 연상이었던 웨이트리스였던 윅트와 몇 차례 데이트를 했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체포 이후에 열린 2번의 재판으로 그는 살인죄에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죠. 감옥 안에서도 그는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도와주던 형사도 있었어요. 결국 2016년에 경찰국장은 당시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했고요. 조사 결과 그를 감옥으로 넣었던 DNA 증거에 콜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됩니다. 39년 만에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2017년 11월 콜리는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21살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겪게 된 일과 뜻밖의 무언가로 인해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미국에 살던 프레코피아라는 21세의 남성은 텍사스에 있는 한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터에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었죠. 그의 혐의는 이틀 전인 9월 20일에 전 여자친구였던 페이스 콕스 집에 침입해서 그녀의 몸에 X자의 상처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냐라고 항변을 했지만 경찰은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라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를 고발했던 사람은 예상대로 전 여자친구인 페이스 콕스였습니다. 그녀는 프레코피아가 자신을 해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내는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었고, 자신이 테이저건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라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보시면 전 여자친구인데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없어서 전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검정 색깔 속에 낫이 옆에 보면 X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상처를 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프레코피아보다 2살 어린 여성이었는데요. 1달 반가량 4년 전에 짧게 만난 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헤어진 지는 2년이나 되었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2년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혀질 만도 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서 경찰이 찾아오니 프레코피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누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레코피아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이 두 사람들이 특별히 웃으면서 헤어졌던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프레코피아는 아래에 있는 여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묻는 변호사에게도 모르는 척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꼼짝없이 경찰에 잡혀가게 된 프레코피아. 그에게 정말 죄가 없다면 어떻게든 그의 결백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는 제1급 절도 중죄에 추가적인 중죄까지 합쳐져서 최대 99년의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주거지에 침입했던 이유를 또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의도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엄마 에리는 아들의 결백을 확신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무언가를 기억해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신고자가 주장했던 2017년 9월 20일에 프레코피아가 가족 모임에 함께 동참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에린과 프레코피아는 르네상스 오스틴 호텔 로비에서 열린 남성 스킨케어 행사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행사도 엄마가 아들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해서 갔었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날 그들이 그 행사에 참여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경찰을 설득시키기 위해선 그런 게 필요했겠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평소에 프레코피아 엄마 에린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아들과의 어떤 외출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었던 거예요. 자,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이쪽 날짜 정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2017년 9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그 사진을 찍은 장소와 시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페이스북에 공유되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히 그 사진이 언제 찍혔고 어디에서 찍혔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당일 오후 7시 2분에 찍힌 사진임을 밝혀냅니다. 또한 그 시간대에 행사장에서 아들과 엄마가 문자를 주고받았던 통신 기록을 통해서 해당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까지도 밝혀내게 되죠. 여기에 더해 행사장에서 두 모자와 대화를 했었다는 목격자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전 여자친구 페이스콕스가 주장했던 프레코피아의 범행 시각은 2017년 9월 20일 오후 7시 20분이었어요. 자, 그녀의 집에서 이 행사장까지의 거리가 차로 달렸을 때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 그녀가 주장했던 그 시각에 프레코피아가 콕스의 집에 있을 수는 없었겠죠. 프레코피아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일 경우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난 후에 검찰은 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하고 고소를 취하합니다. 누명을 쓴 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엄마 엘렌도 아들이 사건 이전의 아들 같지 않다면서 마음 아파했었죠. 그렇게 프레코피아 측은 전 여자친구인 페이스콕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짓을 꾸몄던 것일까요? B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페이스콕스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프레코피아가 고등학교 시절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했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도 과거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사람이 침입해서 해를 가한 것처럼 도어락을 망가뜨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현장을 꾸민 거예요. 꽃병을 부숴서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놓고 조명을 떨어뜨려 놓고 이런 식으로 현장을 다 이렇게 조작을 했던 거죠. 사실 처음부터 경찰이 의심했어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스콕스가 신고를 했고 이 상처를 보여줬을 때 그녀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처음에 의심을 했었어야 해요. 자, 여기서 조금 섬뜩하기까지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몸싸움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X자의 상처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상태에서 X자의 그 형태의 상처가 났다고 하면 되게 지저분하게
다른 곳도 좀 긁히면서 이렇게 나야 되는데 너무 선명하고 깨끗하게 X자의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페이스 콕스가 프레코피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다가 직접 자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근 해외 기사를 번역해본 결과 2019년 4월 24일 페이스 엘리자베스 콕스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 5월 15일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게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기사를 쓰셨던 미국에 있는 기자분께 이 진행 상황을 문의를 했어요. 이메일로. 그리고 생각보다 답변을 빨리 주셨어요.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2019년 6월 9일에 이 페이스 콕스에 대한 플리딜, 즉 사전 형량 조정, 그것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플리딜, 이 사전 조정, 플리딜, 사전 형량 조정이 뭐냐면 미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인데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요. 미국의 형사사건의 90%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10% 이하의 형사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보석금과 변호사 비용 등 약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의 빚을 져야 했던 프레코피아 측의 금전적 피해에 비하면 그녀는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육군에 지원했던 프레코피아는 이 일 때문에 퇴짜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벨카운티 검사인 짐 니콜스에 의하면 일부 경범죄는 혐의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서 중범죄로 강화될 수 있지만 이렇게 페이스 콕스처럼 허위 신고를 했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소리죠. 허위 신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신고로 인해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단순한 경범죄로 처리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이 사건을 장난전화 수준? 우리 119, 112에 장난전화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범죄 판단 근거가 우리가 보통 가볍게 여기는 허위 신고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각각의 케이스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뻔했던 결과의 크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우도 만약에 페이스북 사진으로 그들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지금 프레코피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는 경찰의 수사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레코피아는 신이 도왔기에 자신이 100% 입증할 수 있는 날로 콕스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하루라도 어긋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에서 TV 보고 있었는데요 라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너무나도 깔끔했던 콕스의 몸에 난 상처에 의문점을 가지고 경찰이 그녀부터 의심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프레코피아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그녀의 상처를 의심하기만 했었다면 무작정 프레코피아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번 사건은 법 집행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했고 신고자의 말만 받아들여서 허접한 증거만 보고 사람을 가둬놓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건 이 사건은 프레코피아가 자신의 돈과 시간과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써가면서 스스로 빠져나왔어야 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사진과 통신 기록이 없었다면 그는 꼼짝없이 종신형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프레코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크레이그 콜리는 초동 수사를 한 형사의 오판과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잘못된 배심 결과 탓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배심은 1979년 4월 13일 10대 2의 표결로 그의 살해 혐의를 굳혔습니다.
이듬해 열린 두 번째 재판은 그를 유죄로 만들었고 곧바로 보석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소기간 중에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슬픔도 겪어야 했죠. 그런데 9년 뒤에 당시 시미밸리 경찰국에 근무 중이던 한 형사가 이 사건에 대한 과거 기록을 보면서 수많은 의혹점을 발견하게 돼요. 콜리의 알리바이가 거의 완전했고 다른 용의자들이 몇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머리털이나 지문 같은 이런 증거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제멋대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을 배심원들은 그대로 믿은 것이죠. 경찰은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재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상관이 너 이 사건 들추면 정직당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건에 손을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경찰관직을 내려놓고 사립탐정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약 28년 동안 콜리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윅트 모자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법원에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이미 다 파괴되었다는 식의 추정선언을 했었는데요. 2016년 경찰국장이 미제 사건 담당 형사에게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해서 알아보니 그 물리적 증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보존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콜리의 DNA와 대조를 해보았는데 결국 사건 당시 현장의 침대 시트와 옷가지에서는 콜리가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그는 무죄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236억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그의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은 배상할 수 없겠죠. 당시 발견된 남성의 DNA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범인이 잡힐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미국에서 계속 미제 사건의 범인들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거는 제 지난번 사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도 급급하게 범인을 만들어내려 했던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허위신고 내지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그 단어의 뜻처럼 이름을 더럽히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범죄 혐의로 누군가 고소가 되었다가 나중에 무혐의가 되었다라고 결론난 사건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대할 때 저도 모르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미 누명은 벗겨졌지만 한 번 인식된 안 좋은 시선은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걷어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앞서 보여드린 크레이그 콜리의 경우에도 DNA로 증거가 발견되고 무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친구였던 남성 가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를 통해 퍼뜨렸고 일이 커지자 그제서야 자신이 게재한 내용이 허위였다고 인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남성의 결백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는 연예인으로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준비 중이던 합동 콘서트가 취소되었고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에서 이 남성이 울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이 내가 정정기사 다시 쓸게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이 남성의 대답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이제 아무도 안 믿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허위사실 유포나 누명을 씌우는 일은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금전적, 사회적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아찔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잘못된 판단과 악의의 참 말들이 얼마나 심각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누명과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전 여자친구에 의한 누명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을 뻔했던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